마이크 테스트. 자, 대진고 보충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하여간 저번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상황, 진도를 잘못 맞춰서 알아가지고 온 상황이 발생해서 하여간 부랴부랴 이렇게 우선은 먼저 교과부터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4개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결핵이랑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 기본은 알아야겠지. 지금 이 글은 설명문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글이 써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얘기를 밑바탕에 깔면서 이야기가 진행돼.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글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인과관계가 부분마다 들어간다는 거야. 왜냐면 과학자들의 어떤 연구 과정을 분석하다 보니까 인과관계가 제시된다. 그래서 읽으면서 꼭 잘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지. 우선 경험적인 사실인지, 그 다음에 이게 가설인지 또는 실험 또는 관찰인지, 맨 마지막에 이것으로 인한 결과인지, 이걸 항상 신경 쓰면서 가야 된다. 특히 이것과 관련한 문제가 나오는 애는 누구죠? 읽어본 사람들 다 알겠지만 왁스먼, 그 다음에 칼메트랑 게랭이라고 하지. 이 두 사람이 지금 가설을 중심으로 자신의 실험 관찰을 통한 결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발견자들과 관련해서 이름을 좀 알고 있어야지 중간중간에 지문이 섞여서 나오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연구자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체드윅이 있어. 얘가 우선 뭐야? 간염병 유행의 원인을 지적했어. 그러니까 위생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간염병을 인지했다, 지적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비유맹이라는 애가 나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 간염병을 증명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코흐가 나와. 그치? 코흐의 4원칙 기억나지? 자, 얘는 원인균을 발견했어. 그 다음에 칼메트와 게랭, 그러면 얘가 중요한 얘기 뭐가 있었어? BCG가 있었지. 그치? 이게 뭐였어? 백신, 칼, 게랭, 이걸 합쳐서 BCG라고 한다. 그래서 결핵 예방의 길을 열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왁스먼. 왁스먼은 딴 게 아니고 치료 물질을 개발한 거지. 자, 이렇게 순서 상황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중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코흐랑 왁스먼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가설을 중심으로 얘기한 거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두 사람이 될 것 같아. 자, 요 정도는 이해를 한 다음에 중요한 부분만 빨리빨리 연결해서 내려갈게. 자, 앞에 1, 2, 3은 어떤 내용으로 연결돼? 밑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요 내용 그대로지. 그치? 고대에는 뭐 했다? 이집트나 인도, 중국에서도 이 결핵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거야. 그런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로 인해서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 전염병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중요한 건 이 둘이지. 근대에는 집단 사교 생활을 하는 상류층이 결핵 환자가 많았는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하류층, 산업화 도시화로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하류층의 결핵 환자가 많았다. 요 예가 되고 있어. 위에는 뭐 간단하게만 읽어보면 될 것 같아. 요런 거. 산업화 도시화는 대기 오염을 동반했고 위생 상태가 엉망인 거주지에다가 열악한 노동 환경까지 더해져서 결핵은 상류층보다 이번에는 어디? 하류층에 더 유행하는 질병이 됐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순서를 잘 이해해야 돼. 여기 그 사문단에 보면은 체드윅, 아까 전에 체드윅은 뭐였어? 간염병 유행의 원인을 지적했지. 그치? 여기 보면은 큰 원인임을 지적하며 위생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어떤 게? 노동자들의 위생 상태가. 비유맹은 뭐였어? 결핵이 간염병임을 증명한 거였고, 코흐는 원인균을 분리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면서 다음 문단도 코흐로 연결되지. 그치? 자, 코흐 무슨 얘기가 나와? 그 실험 과정이 나와. 실험 과정.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읽어줘야 돼. 병에 걸린 쥐의 혈액에서 탄저균을 발견했어. 그치? 그래서 탄저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대. 이게 바로 가설이야. 하여간 가설 얘기 나오는 건 다 중요해. 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순수 배양하는 방법을 정립하고, 자, 지금 봐봐. 과정들은 어때? 이거는 설명 방식이기도 하지. 다른 말로 전개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특정 세균이 특정 감염병의 원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원칙을 발표했다. 그래서 그 원칙이 이거야. 코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네 가지지. 그치? 뭐라고 돼 있어? 환자나 동물에게서 반드시 병원균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동물에게서 발견된다. 그 다음에 병원균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동물에게서 순수 배양법을 따라 분리되어야 된다. 분리된 병원균을 건강한 실험동물에게 접종하면 동일한 질병을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또다시 뭐해? 다시 분리 배양된다. 이거 네 가지. 자, 그래서 간염병의 원인균을 찾아내는 그 과정에서 길잡이 역할을 했다. 나중에는 뭐야? 콜레라의 원인균까지 찾아냈다. 그 다음에 육문단으로 가면 이렇게 결핵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결핵균의 배양액을 이용해 투베르쿨린을 제조했으나 치료 효과를 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던 코흐가 뭐해? 치료제 개발에 실패했다 이거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1896년에 다시 명성을 되찾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 자, 이런 건 어차피 기록과 관련된 거니까 요 부분만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요 과정만.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자, 이제 뭐가 나오겠어? 칼메트와 계랭 나오겠지? 그치? 칠문단은 칼메트와 계랭이야. 자, 얘는 뭘 만들어냈어? 예방의 길을 텄다. 다시 말해서 백신을 만들었다. 이거지? 여기 보면 소와 연결돼. 소 결핵을 가볍게 앓으면 사람의 결핵이 예방되므로 소결핵균이 백신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그냥 막 소결핵균을 쓸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독성을 줄여야 해. 그래서 여러 번의 연속 배양을 통해서 뭐해? 독성을 완전히 제거한 결핵균을 배양해냈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된다? BCG다. 백신이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왁스먼이 나오지. 그치? 왁스먼 같은 경우에 내용이 지금 길어.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는데 줄여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어. 여기
왁스먼은 토양 미생물 중 병원균을 사멸시키는 물질을 분비하는 미생물이 존재할 거라는 가설을 세워. 항상 이게 중요해. 가설. 어디서? 토양에서. 아까 전에 그 칼메트와 계랭은 어디였어? 소였지. 여기는 토양 미생물이야. 그런 다음에 거기서 방선균이라는 걸 뽑아냈는데 그 미생물이 여러 병원성 세균에 대해서 살균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양리 효과가 나죠. 그러니까 약이 큰 효과를 못 본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고 중요한 양리 효과가 높은 어떤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했겠지. 그래서 1000개 정도의 물질 중에서 스트랩토미세스 배양액에서 추출한 항생물질의 결핵 치료 효과를 확인을 했대. 이걸 계속해서 뭐 한 거야? 관찰과 실험을 한 거지. 그러다가 얘를 확인을 했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랬대? 스트랩토마이신이라고 명명했다. 이렇게 넘어가네. 하여간 중요한 내용은 여기까지 끝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현재도 오늘날에도 뭐한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무서운 병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로 객관적 사실을 좀 알려주고 있고, 그런 다음에 결핵 치료제가 개발은 되었지만 쉽게 호전되지는 않는다. 6개월 정도 약을 복용한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러면서 끝나는 거야. 자, 지금 빠르게 읽었지만 학생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천천히 읽어보면서 정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알겠지? 자, 천천히 읽어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제일 쓸 얘기가 긴 게 뭐냐면, 요 뒤에 있는 것들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한 번씩 읽고 가. 여기. 자, 왜냐면 요 내용도 읽어줘야 되는 게, 경험적 사실을 바탕에도 귀납적 방법을 썼다. 우리가 어떤 사실이나 경험이 플러스 되면서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일반 법칙이 생기는 게 뭐야? 귀납적 증명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요 글도 좀 읽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아까 내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거, 경험, 가설, 관찰, 결과, 이 과정으로 칼메트 게렌과 왁스먼을 연결해서 꼭 확인을 해줘야 돼. 그치? 그냥 내용만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 이해는 가는데 뭐가 기억이 안 나?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가설인지 이런 것들이 좀 기억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좀 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있잖아. 뒤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랑 심층학습인데 얘는 내용이 많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따로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가지고 왔어. 우선 잠깐 봅시다. 얘도 똑같이 설명문이야. 그래서 객관적이고 해설적이다. 또는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발전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중심 내용 정도는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고, 다만 여기에는 이론이 있고 그 이론과 관련된 기술적 한계가 있어. 그런 다음에 그것을 극복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읽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기보다는 여기다 이제 전체 내용을 선생님이 정리를 했어. 자, 아마 글을 읽어본 사람들은 다 기억이 날 거야. 한번 정리해보자. 맨 처음 첫 문단부터 어떻게 뭐라고 말해? 인공지능의 용어 유래에 대해서 얘기해. 그래서 컴퓨터에 인간의 지적 활동을 집어넣는 거, 이걸 한번 계획해보자. 그러면서 그 계획서를 1955년에 만드는데, 그러면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은 인공지능의 어떤 정의와 연구 목표가 나와. 지능이 필요한 일, 사람의 지능이 필요한 일을 기계에게 수행시키는 거. 그리고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인공지능이야. 쉽게 말하면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진하게 쓴 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야.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을 정리한 게 있는데, 과정이라는 거, 전개 방식 과정이라는 거 중요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외부 자극을 먼저 받아. 그러면 입력이 돼. 그런 다음에 처리한다는 건 뭐냐면 목적에 맞게 변형, 가공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분석 판단. 분석 판단이라는 건 어떤 순서나 기준을 두고 그것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이걸 분석 판단이라고 하면서 창조로 이제 넘어가. 창조는 새로운 어떤 내용을 플러스 시키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는 출력된다. 이렇게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을 먼저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신경망 이론으로 넘어가. 신경망 이론은 뭐야?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소프트웨어, 짧게 써서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게 됐다 이거야. 그래서 그 결과 뭐해?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 인간의 지식을 컴에 입력하는 건 그런데 불가능하대. 그래서 두뇌 신경망을 이용하기로 했대. 두뇌 신경망. 그 두뇌 신경망을 이용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하자. 이게 바로 신경망 이론이야. 신경망 이론. 대표적인 학자 이제 맥컬리와 피츠가 나오는데, 생물학적인 신경망 이론을 굉장히 단순화시켰어. 그래서 인공신경을 그물망 형태로 연결해서 인간의 어떤 기능을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 내용들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 말하는 이 신경망이라는 것은 이 내용을 발판 삼아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발판 삼아서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부분부터 시작해.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퍼셉트론이라고 그래. 누가 개발했어? 프랭크 로젠블릿이. 자, 그래서 퍼셉트론이 나온 거야. 짜잔. 자, 얘는 다시 말하면 실제 구현된 최초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돼. 최초의 모델이다. 자, 정해놓은 한계값을 넘어서면 출력한다. 그러니까 여러 돌기가 있어. 우리 인간에게 신경을 자극하는 여러 돌기가 자극을 받으면 신호를 발산하는데, 그 부분만큼은 퍼셉트론이랑 그 다음에 인간세포의 어떤 공통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와? 이제 한계가 나와야겠지. 자, 이렇게 승승장구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어때? 기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력보다도 더 떨어져. 그리고 학습 정보에 제한적이야. 그래서 뭘 해? 입력과 출력 사이에 중간층을 만들려. 그랬더니 오류가 생겼어. 3층 이상은 못 올려. 자, 이걸 뭐라 그래? 다층 퍼셉트론이야. 그러다 보니까 1980년부터 1990년까지는 답보 상태야.
더 발전의 진전이 없었다 이거야. 그냥 이 상태로 있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아야겠지. 그게 바로 심층학습이 돼. 심층학습. 데이터를 분류해서 지도와 비지도로 나뉘는데 이 지도는 뭐야? 기준을 입력하는 거야. 거기 예시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고양이라는 어떤 사물이나 그림을 보여주고 얘가 고양이다라고 기준점을 입력해 줘. 그렇게 되면 고양이와 같은 삭 또는 호랑이 이런 걸로 어떤 분류인지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겠지. 근데 비지도는 이런 기준을 주지 않아. 말 그대로 지도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분류해야 돼. 자, 읽어본 사람 알겠지만 이 심층학습의 중심은 뭐야? 근데 비지도지. 그치? 그래서 이런 정보의 조각조각들을 나중에 하나하나 연결해서 판단 과정의 학습으로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위에서 말했던 그 한계가 있었잖아. 그치? 그 한계가 극복돼. 이게 바로 뭐다? 심층 학습이다. 자, 여기는 지금 짧게 읽긴 읽었지만 다시 말해서 지도와 비지도 중에 비지도가 심층 학습으로 이용됐다 이거야. 자, 더욱 신경망이 깊어졌다. 그래서 그 심층 학습의 특징을 보자면 특징 추출로부터 그 정보의 조각, 학습까지 알고리즘에 포함한다. 연결에 다 포함되어 있고 다층 구조의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며 다량의 데이터에서 추상화 모델을 구축한다. 그러니까 여러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떤 부분을 끌어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서 내가 원하는 음악을 듣게 되면 이것과 비슷한 음악들을 쭉 선별해가지고 나열해 주잖아. 그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서 마지막 끝났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모자라다거나 로봇의 인간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뭐 이러면서 끝난 거야. 자, 전체 내용은 좀 빠르게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 아마 글을 똑바로 읽지 않은 학생은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게 너무 빠르다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 꼭 확인을 글로 해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너희들이 한 30분에서 40분 안에 이 영상을 보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고, 인공지능과 심층학습은 따로 정리는 안 하고 앞에 있는 걸 대신해서 넘어갈게. 그리고 보통 볼 때는 아까 말했지만 어때? 이쪽 본문 정리된 부분을 먼저 보면서 뭐 하는 거야? 위에 본문을 읽어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 알고 있지?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뭐야? 현대 매체 환경과 매체의 문식성 그랬어. 자, 문식성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읽고 쓰는 능력, 이렇게도 이해되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능력, 글을 이해하는 능력,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여러 다양한 매체들을 많이 만나는데 거기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나 기존의 대중매체와는 뭐가 다른지 또는 장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만 한번 써보고 갈까? 그래도 이것도 당연히 뭐야? 설명문이야. 그렇지만 분명 현대 매체와 그 다음에 기존의 대중문화와 관련해서 대조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대조라던가 아니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한 어떤 예시가 들어가고, 무조건 이게 만능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글을 쓰겠지. 그치? 자, 그러면서 중심 내용이 되는 것들은 우선은 기존 대중 매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가 있다고 친다면 첫 번째, 기존의 대중매체는 어때? 생산자랑 소비자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생산자가 대부분 주도권을 가져. 그렇지만 요즘엔 항상 쌍방향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생산자와 소비자의 어떤 경계가 이게 모호해.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어. 자, 생산자가 주도하기보다는 뭐야? 수용자가 정보의 생산이나 유통에 참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그래서 우리 보면 댓글이 여러 가지가 달리면서 그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상황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면의 사건들을 봤을 거야. 그치? 자, 수용자가 여러 방법으로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던 이 문식성과 관련된 것도 중요해. 이 문식성에 대한 내용은 뭐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문식성이 뭔지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 좁은 의미는 다시 말해서 매체의 정보 해독 능력이야.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뭐야? 매체가 작동하는 그 원리와 매체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지. 자, 그 원리와 매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정보 내용물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창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 자, 그런 다음에 매체 환경이 이제 달라지면서 뭐가 나타나? 장점이 나타나고 단점이 나타나겠지. 자, 장단점은 밑에서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할게. 여기는 필기보다는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문단. 항상 중학교 때부터 맨날 봐오던 그런 글이야. 뭐 어려울 게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여기도 어때? 머리말부터 봐. 매체 개념에 대해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오겠지. 그치? 자,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만 보면 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 현대사회는 매체 없이 살아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 매체 문식성을 적절히 갖추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오늘날에는 그런 능력이 아주 중요해졌다. 이거야.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 자, 아까 얘기했지? 예전에는 어때? 일방적으로 전달됐는데, 그리고 특정한 목표 수용자가 정해져 있기보다는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정보 내용을 전송하는 게 특징이었어. 그러니까 한쪽에서 한쪽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어때?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뚜렷이 구분됐다. 자, 이거 아까 전에 본 거지. 자, 그 다음에 3문단으로 가면은 그런데 라고 하면서 이제는 뭐야? 일방향성이 아니고 뭐가 돼? 상호작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 수용자가 정보 내용물에 생산과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복들이 생겨났고, 그에 따라 수용자가 실제 참여가 증가하게 됐다. 함께 한다 이거지.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방법은 게시물을 직접 작성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통시키는 이런 직접 작성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정보 내용을 가공 편집하는,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일정 정도의 새로운 창작성을 갖춘 게시물로 게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댓글을 작성하기도 하는 거지. 그치? 각종 정보 내용물에 댓글을 쓰거나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이나 대회에 참여하는 거. 이런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자, 밑에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뭐 해서 정리를 했다. 적극적 참여란 뭐고 소극적 참여란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적극적 참여는 어때? 게시물 작성, 재가공 편집, 그 다음에 토론대회 참여하기. 소극적 방법은 뭐야? 내용물을 공유하는 거야, 다른 사람과. 댓글을 쓰거나 공감 여부를 표시하는 거 또는 추천하는 거. 이게 소극적 방법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매체 환경에 따른 어떤 문제들이 생겨. 자, 어때? 우선은 장점이지. 정보 생산과 유통이 훨씬 민주적이고 투명해졌어. 그리고 기존 정보 내용물의 문법을 벗어나서 굉장히 참신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단점, 문제점이 발생하지.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막 나온다거나 경쟁에 따라서 선정적인 정보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 자,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들이야. 다만 이렇게 장단점이 나왔으니까 이건 뭐야? 대조다, 대조. 그치? 자, 그 다음에 언론사도 지적을 해. 언론사도 문제가 있다. 어떤 거? 언론사를 포함한 이 전문적인 생산 조직 자체가 많이 늘어났어.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서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치? 동일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올려서 조회수를 올리기도 하고, 아예 대놓고 광고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돈벌이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성이나 객관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장점과 단점이다. 마지막, 아까 말했던 매체 문식성. 여기서 뭐 얘기했었어? 좁은 의미의 매체 문식성과 넓은 의미의 문식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그치? 자, 과거에는 훈련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전문 언론인이 일정 수준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내용을 제작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물의 양 자체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다. 더구나 개인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지도를 할 수 있었어. 학부모나 교사들이. 근데 이제는 대부분 다 스마트폰이니 노트북이니 탭이니 너무 많은 걸 갖고 다니니까 이거 뭐가 안 돼? 제어가 안 돼. 그래서 개개인이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서 그 분별력은 매체 문식성의 핵심을 이루는 어떤 요소래. 단순히 저급한 내용의 정보 내용물을 차단하기 위한 소극적인 동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용한 내용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능력이 꼭 필요하대. 자, 그래서 인터넷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찾았을 때 그것의 그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 좁은 의미의 매체 문식성, 해독 능력. 넓게는 뭐야? 매체에 접근하고 작동하는 원리, 그리고 매체 정보물을 분별 있게 비판하면서 이해하는 거. 나아가 매체의 정보와 내용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창조하고 생산하는 능력까지 몽땅 다 포괄하고 있다. 자, 줄만 치고 넘어간 이유는 뭐야?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만 뭐해? 우리가 서술형에서 이런 걸 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문 끝에 나와 있는 이 정리된 내용들은 꼭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 번씩 확인하고, 그리고 얘는 꼭 봐. 문제점이 뭔지 예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자, 봐보면 밑에 있는 적혀진 것만 볼게.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인용한 출처를 밝히지 않아 뭐해? 신뢰성이 떨어진대. 자, 이런 거 링크 다른 건 블로그의 어떤 특징이 될 거고, 인용한 도표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어. 그냥 배출 원인 이렇게만 얘기했지. 자, 이것도 특징이야. 댓글로 의견을 공유한다. 자, 뒤에 보면, 자, 이런 것들이 문제니까 이건 꼭 봐야 돼. 자, 화장품 업계 1위인 기억사로 내용이 넘어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화장품 광고임을 짐작할 수 있는 거야. 인용 출처는 밝혔으나, 그 다음에 여기서 정확하게 광고라는 걸 알 수 있지. 뭐 세안 후에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도 그 장점이다. 이런 내용이 지금 정말로 그 기후와 관련된 기사만 들어간다면 들어갈 내용이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거. 인터넷 블로그와 인터넷 기사의 어떤 공통 화제는 가와다. 둘 다 미세먼지였는데 어떤 부분이 다른지, 제시한 자료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서 꼭 읽어줘야 된다. 자, 마지막. 모든 학문이 소통하는 서재. 자, 얘는 지금 수필입니다. 최재천이라고 하는 그 옆에 보면 교수이자 생물학자거든. 근데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학문이 접합되는 부분에 글을 좋아한다 라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글 읽는데 꽤나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야. 그치? 그래서 누군가 이 최재천에 관해서 수필을 쓴 거야. 정확히 말하면 최재천의 서재에 대해서, 최재천 교수의 서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누구 입장에서 쓰는 거야? 관찰자 입장에서 최재천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의 독서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다음에 뭐 중간중간마다 인터뷰 내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특이할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책 몇 가지를 예로 소개를 들어. 그리고 서재와 책을 중심으로 한다는 건 이 사람의 어떤 가치관의 핵심이 있겠지. 그치? 이 글을 읽는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야? 가치관이다. 시작부터 서재의 이름부터 보여줘. 이제 시작하면 알겠지만 여기 통서번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통서번이라는 건 딴 게 아니야. 함께 한다 이거야. 통섭이라는 게 함께 한다. 여기 보면 통섭이 뭐라고 돼 있어? 사물을 널리 통한다. 서로 사귀어 오간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학자들과 어떤 진리 탐구를 함께 하는 공간으로서의 서재가 되길 바란다. 이런 뜻이야. 통섭되기를 바라는 공간이다. 그래서 서재 이름이 통섭원이다. 이러면서 글을 시작해. 자, 얘도 굳이 필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쫙쫙 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지? 통서원은 어떤 곳이야? 학자들과 진리를 탐구하고 서로 학문에 빠져들기를 바라는 공간이다.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최재천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 문단. 책을 통해서 다른 학문과 소통하는 것을 시도한대. 그래서 과학뿐만이 아니고 인문이나 예술 분야를 넘나드는 이런 책들을 굉장히 좋아한대. 그렇게 되면 서로 강한 상승 효과를 내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말을 하네. 자, 그 다음에 집에는 천장부터
쭉 책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대. 그치? 자, 그런데 과학자의 서재가 아니고 인문과 예술 책들로도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다. 그러면서 김종병의 화첩기획을 예로 들고 있어. 그치? 그만큼 오랫동안 문학도로서 열병을 앓았을 법한 흔적들이다. 그러니까 예술과 인문 분야에 열중했었던 어떤 흔적이 남아있다. 이런 내용이네. 자, 그리고 사문단은 자크 모노의 우연과 필연이라는 어떤 책을 소개하는 거야. 자, 이거는 과학적인 태도를 옹호하고 인간 중심적 사고를 비판했던 그런 책이래. 근데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그러면서 자크 모노에 굉장히 열광했대. 굉장히 독창적이었나 봐. 나도 읽진 않아서 모르겠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책은 인생의 청춘과 함께 30년이 훌쩍 넘은 세월을 함께 해온 동반자다. 이렇게 비유해. 그래서 책 한 권 한 권에는 뭐가 있대? 추억이 묻어 있대. 그래서 옆에 보면은 항상 탁자 옆에는 뭐가 있냐면 게리 라슨의 더 컴플리트 파사이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가 아닌가? 하여간 이게 놓여있는 이유는 뭐야? 여기서 많은 영감을 얻었대. 응? 언뜻 보면 만화책 같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대? 진화의 핵심을 찌르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대. 그래서 강의할 때 이 책의 만화를 자주 이용한대.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놓는 아이디어 열쇠다. 이렇게 계속 비유해서 표현하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예시로 든 거 연결해 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고. 자, 그의 서재에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 이래. 그러니까 창가 옆에는 일반적인 진화론. 거기서부터 출발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진화에 관한 이 책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동물, 사회성 동물, 뇌진화, 인지과학 여러 책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아는 물리, 화학, 지구과학, 그 다음에는 문화, 사회학, 그 다음에 인문, 예술까지 없는 게 없다. 그러면서 배열된 순서를 쭉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네. 그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한 거래. 자, 그리고 또한 책과 책 사이에는 빈틈을 허용하지 않고 절대 책을 눕히거나 구기지 않고 꼿꼿하게 하늘을 향해 서 있대. 그만큼 책을 사랑한다는 거지. 그치? 여기 보면은 책을 접거나 구기지 않는데 나만 보는 게 아니고 뭐야? 저 혼자 보는 책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과 함께 보는 거다. 학생이나 주변 사람도 함께 본다. 그러니까 소중히 다뤄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네. 그래서 크게는 제 뒤에 오는 후학들에게 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적었어. 그래서 마지막 그에게 서재는 그만의 공간이 아니고 공유하는 서재, 함께 나누고 창조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처음에 말했던 통섭원이라는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이러면서 글을 끝내고 있어. 자, 여기도 이제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자, 흐름을 얘기해보자 했을 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 아까 좀 전에 봤던 거 나왔지? 그치?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독서를 실천하였는가, 이런 것도 다 읽어봐. 자신의 주된 연구 분야,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는 책들을 중심으로 서재를 꾸민 것으로 볼 때 어때? 자발적 독서다라고 볼 수 있고, 평생 독서 실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통섭이라는 개성적인 독서 방향을 갖고 30년 동안 글을 읽어왔다. 그러니까 이건 뭐다? 평생 독서를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뒷부분에 나와 있는 학습 활동이 있는데 요 부분까지는 읽어봐도 된다. 그 뒤에는 뭐 일반적으로 이런저런 글을 써보자 이런 거니까 읽을 필요가 없다. 자, 오늘 좀 빠르게 4개를 다 보기 위해서 정리한 걸로 넘어간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결핵과 인공지능이다. 결핵과 인공지능. 나머지는 그래서 필기하지 않고 쭉 줄만 치면서 넘어갔어. 자, 다 본 학생은 이제 접으시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 하나씩 확인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바이.